반갑습니다. 오늘 벽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벽암록을 시리즈로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냥 맛보기로 제1칙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고 또 시간이 나면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록의 제1칙은 달마의 학연무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학연무성이라는 것은 이 원래 제목이 붙어있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 임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임시로 붙인 제목입니다. 달마의 학연무성,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이해와 오해가 교차를 합니다. 학연무성이라는 것을 일단 두 개로 쪼개볼 수가 있죠. 학연이라는 말과 무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학이라는 것은 본래 넓은 학자, 드높다는 의미가 있고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곽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확연하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텅 비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성이라는 것은 이제 소음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학연무성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텅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처음에 수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경계가 됩니다. 자원을 하게 되면은 안팎에 텅 비게 되죠. 그러한 경계에 들어가서 그 경계에 깊이 기어가게 되면은 사무치고 사무쳐서 텅 비고 텅 빈 경지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애초에 처음에 지리산 토굴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러한 경계 속에서 한없이 이 경계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텅 비고 텅 비고 텅 빈 그 자리야말로 참된 실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백천번 하면서 옛사람들의 선호록을 슬쩍슬쩍 볼 때마다 깊이 공감을 하고 감탄을 하면서 마치 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비고 텅 빈 자리는 매일 자라납니다. 강활한 우주의 허공만큼이나 드넓은 이 텅 빈이 자라나고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무한히 팽창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텅 빈이 그 속에서 지내게 되면은 황제도 부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절로 나오고 시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연이죠.
그러나 이 학연을 잘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벽암록을 살피는 것이고, F분들도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말을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연함은 사실은 관찰되어질 수 있는 통빔인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빔 그 자체는 참으로 안 원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관찰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심을 해봐야 맞습니다. 이러한 텅빈에 사무치면은 결국은 아란의 경지에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삼명육통을 이루고 스스로 내가 참으로 도를 알았다라는 생각과 견해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텅빈이고 텅빈 이 자리에 무성이다, 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텅빔의 차원에서는, 텅빔의 경계에서는 성이 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없는 걸 알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스스로를 경책하면서 살피고 살펴야 할 대목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말 가지고 장난하면서 애사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성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성이 없으면 성이 없다는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없어진 경지가 있으니까 무성이라고 한 것이지, 애초에 성이 없었는데 긁어 부성을 만드는 격으로 있지도 않는 성을 끄집어내가지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들이 언어구사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단순 명료하지만 그 단순 명료함 속에 작은 종제기 속에 코끼리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역량과 기량과 재주가 옛사람들에게는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잣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패배한 자이다. 이렇게 옛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성이 무엇이냐? 무엇을 성이라고 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불경에 비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경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사년십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년십성이라는 것은 이제 세세 현가 현자를 얘기하는 거죠. 현인. 그리고 10가지 성인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결국은
십주경지, 십해양경지, 십행경지, 십해양경지를 이제 삼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30개 경지가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삼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 다시 십지보살에 이르러 초지, 환희지, 이구지, 발생지, 발광지 이렇게 십지보살의 10가지 단계를 이제 십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따라서 무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 십성이라는 말과 매우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살핀다 하면은 화견무성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가 단 4글자이지만 이 속에 84장경 전체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시, 본치 이렇게 이제 백암록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라고 하는 것은 드리워서 보여준다. 이게 손을 드리워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그게 이에 사람이 손을 드리워서 아랫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드리워줘. 왜냐하면은 손을 드리워서 그걸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드리울 숫자죠. 보일 시자는 이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손을 드리워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원어선사께서 총평을 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달마의 학연무성에 대해서 총평을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평을 했다는 얘기는 극찬했다. 이런 의미하고는 다르죠. 칭찬도 하고 질타도 하고 엎어치고 내리치고 우러르고 후려치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수시 부분은 바로 이제 원호 선사께서 선의 바른 안목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두에 대해서 각 층마다 그 하두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허실을 잘 꼬집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암록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공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지식을 배우고 뭔가에 아르마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공부 살림살이를 알몸으로 벗겨내고 드러내고 그리고 마주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고 옥깃을 여미도록 돕는 글이지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략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사이에 두고 연기가 보이면 곧 불이라는 것을 알고, 담을 사이에 두고 뿔이 보이면 곧 소라는 것을 알고, 하나를 들면 셋을 밝히고 안목의 깃들로 미세양까지 저울질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글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보이죠? 산을 사이에 두고 연기가 보이면 곧 불이라는 것을 안다. 담을 사이에 두고 뿔이 보이면 곧 소라는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매우 쉽고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수히 착각을 하는 거죠. 밖에서 빗방울 소리가 들릴 때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선사께서 저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갑자기 한가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칭찬을 듣고 질타를 당하지 않을까? 이 말은 결국 칭찬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옛사람의 뜻에 부합해서 다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맞잡고 같은 길을 가면서 마침내 고향에 이를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죠.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애 선사 앞에 서면은 진땀이 흐르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을 사이에 두고 연기가 보이면 불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3,000일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3,000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벌써 그 일이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줄을 안다는 것이죠. 담을 사이에 두고 뿔이 보이면 소리라는 것을 안다. 바로 담이라는 것은 바로 옆이죠. 담장을 사이에 두고 금방이라도 저 담장을 뚫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도 담장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죠. 아무나 그렇게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장 너머에서 보이는 그 뿔이 슬쩍슬쩍 보이지만 한 부분, 입으로 코끼리를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경우가 없죠. 우리는 장님과 코끼리 얘기를 아는 것처럼 장님의 입장에서 각각의 부분을 따로따로 만졌을 때 그것이 하나의 코끼리를 이루지는 못하죠. 그냥 나무와 같다, 뭐 기둥과 같다, 뭐 속꼬리와 같다, 뭐 이렇게 코끼리를 정의를 내리죠, 저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부분을 아는 경우이고 참으로 전체를 알 때는 어느 한 부분만 딱 봐도 이것이 뭐다 안다는 거죠. 응? 그 고고학자가 땅을 파가지고 이 붓으로 이렇게 털어내면서 뼈 조각 하나를 딱 집어내며 바로 아는 거죠. 전문가라면. 이 뼈는 소의 뼈로서 엉덩이 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진자에 가실 것입니다. 하나를 들면 셋을 밝히고 안목의 깃털로 미시한까지 저울질한다. 이러한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를 들면 셋을 밝힌다는 얘기는 옛사람들은 불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옛사람이 이렇게 불자를 세울 때 저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죠. 얼른 보면 마치 이제 하나를 들면 셋을 밝힌다는 것은 이제 삼승의 도리를 자세하게 살피고 가려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교학에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들면 셋을 밝힌다는 얘기는 오히려 임재선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의 구절에서 세 가지 현을 갖추었다. 현의 도리를 갖추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현에 세 가지 요체를 갖추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구절이 무엇이기에 세 가지 현을 극한 도리를 갖추었다고 얘기하는가? 이 의미조차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지금 이 수시에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밝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자를 이렇게 세우면 지금 세운 저 불자의 도리는 세 가지 현 가운데 어떤 현에 해당되고 나머지 현은 어떠한 도리다는 것을 밀밀하게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흔히 이제 설에서 이제 세 가지 현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구중현이요, 체중현이요, 현중현이라. 구절 가운데 현의 도리고, 몸체자죠. 체 가운데 현, 극한 도리고, 그리고 극한 도리 가운데 극한 도리가 바로 세 가지 현의 도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이치에 비춰봤을 때 하나를 들면 벌써 이 세 가지 도리가 다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역량이 있어야 비로소 납승가에, 즉 선의 세계에서 옛사람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함까지 저울질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옛사람이 주장자를 딱 세우면 그 주장자 속에서 그 주장자가 의미하는 바를 다 가려내고 깨뚫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 속에는. 여기서 하나를 들면 셋을 밝힌다는 이것을 교학의 도리로서 살펴가지고 삼승의 도리를 밝힌다. 손가락 하나를 세우니까 그 하나의 도리 속에서 삼승의 도리가 갖추어지고 그것을 밝힌다. 이렇게 보아서는 교학으로서 선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납승가에서 일상에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다는 얘기 속에는 참으로 험나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과연 제대로 차를 마실 수 있고 누가 과연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 조조선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밥을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차를 마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깨우침이 있었죠. 누구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과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적으로 벌써 밥을 먹고 나면 보통 차를 마시죠. 승속을 막론하고 다 비슷한 이 문화를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들도 마찬가지죠. 공약을 마치고 나면은 차담 시간을 갖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열애선 조사산의 도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모든 흐름을 껴는 경지에 이르러서는 모든 흐름이란 건 중류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류자는 흐를 유자인데 모든 부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부류를 끊는다. 그럼 무엇이 모든 부류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끊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류라고 얘기하면 또다시 여기서 말한 모든 부류는 결국 범부와 성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교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모든 부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그릇만큼 보이고 자기 눈만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모든 부류이냐? 저울질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부류를 끊는 이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모든 부류라고 나는 생각하느냐? 끊을 수 있는 것까지가 모든 부류에 해당되겠죠. 저마다. 그러니까 왜 끊느냐? 끊을만 하니까 끊는 거죠. 끊어낸다는 것은 인연을 지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인연을 지우느냐? 허망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연극은 그만하고 싶다. 그 놀이는 이제 재미가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심심하다. 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고 진지한 얘기고 이것이 곧 나의 목숨이고 사명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너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보니까 한 바퀴 빙 돌아보고 복습 차원에서 세 바퀴를 돌고 보니까 그런 일은 너무 시시해가지고 이제 이치와 도리도 뻔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끊어야죠. 그래서 끊어지는 거죠. 억지로 끊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그 작은 알갱이가 남아가지고 그것이 다시 씨앗이 돼가지고 때를 만나면 덮치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끊는다는 것은 문을 닫고 벽을 쌓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참으로 이치를 이해하고 도리를 이해해서 공한 줄 알면 참으로 공하고 공한 줄 알면 저절로 끊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끊어서 끊어진다면 어찌 그것이 실상이겠습니까? 끊어질 수 있다면 참된 절대적인 진실을 찾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붙들고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어차피 옵션이었다. 취미활동이었던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흐름을 끊는다, 모든 불효를 끊는다는 것은 매우 신장하고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 깊이 살펴야 한다. 그냥 교학적인 글자를 세워서 삼승을 끊고 살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면 모든 걸 다 끊었다고 하겠다. 나는 이제 이 말을 이해했으니까 모든 불효를 끊는 자리에 내가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모든 불효를 끊는다는 이 말 속에 참으로 깊은 뜻이 있다. 이거 말 속에는 달마 대사께서 학연무성이다. 무성, 성까지도 없다. 성스러움까지도 없다는 얘기 속에는 결국은 무성의 모든 흐름을 끊는다는 말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야 합니다. 이걸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야 되는 거죠.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에서 솟아오르고 서에 잠기고 서에서 잠긴다. 그러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죠. 따르고 거스르는 것을 종행으로 한다는 얘기도 역시 따라줄 때는 따라주고 후려칠 때는 후려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한다. 공식이 없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이제 특별히 어떤 격식을 세워서 어떤 패턴을 세워서 그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섰다. 모든 형식과 격식을 넘어선 경지에 이르렀다. 단순히 형식과 격식을 후려쳐서 그걸 털어내서 억지로 대자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무성의 경지, 성마저도 없는 경지에 나간다는 것은 모든 성에 대한 도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지금 원호 선사께서는 선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깨뜨리고 지나가고 그런 경지에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활용에 있어서 참으로 자제하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학의 도리에서 본다 해도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해보존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선해보존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교학의 보존으로 봤을 때 모든 불효를 끊는다는 것이 같은 말이겠느냐. 교학에는 이제 독각의 경지가 있습니다. 벽지불이라고 하죠. 이제 뭐 정의 내리기는 이제 독각이라는 것은 홀로 깨닫는다는 얘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깨달음을 한 자를 이제 독각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독각의 경지는
이 대승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길을 절반쯤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른 자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고 그리고 유혹을 멀리하면서 그리고 매우 계행을 철저히 간직하면서 머물고 있습니다. 머무는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독각의 모습은 마치 모든 흐름을 끊는 경지에 나아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선을 살피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공부 경계가 있는데 그 공부 경계마다 사실은 패턴적으로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삶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음양오행의 도리가 다 있는 것처럼 어떤 경지든 다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선을 살핀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 있다. 100% 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경지인가? 바로 이와 같은 때라면 자 말해봐라. 이는 어떤 사람의 행리차인가? 행리라는 것은 밟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밟아가는 경지, 그러니까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받고 있는 경지. 그럼 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거 묻는 의도가 매우 또 신묘합니다. 지금 우리가 달마의 학연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달마가 지금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가려내 보라는 것이죠. 이런 걸 예면한 채 그냥 학연무성은 텅 비고 텅 빈 자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실상의 자리라고 얘기하면 용도산이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학연무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학연에 대한 얘기의 일부분을 조금 안 것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탁마와 점검이라는 것은 잔인하고 냉혹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설도 스님의 갈등을 보라. 이 갈등이라는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걸 보통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 말로 분별을 짓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갈등이란 말의 본래 말은 등나무와 칡렁꿀을 얘기하는 것이죠. 칡렁꿀은 소나무를 이렇게 타고 오르죠. 전나무, 소나무. 그리고 산에 가면은 이제 산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칡렁꿀이 칡렁꿀은 이렇게 나무로 오르지는 않죠. 오히려 등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오르는 거죠. 칡렁꿀은 이제 바닥을 이렇게 뒤덮고 있죠. 칡도 나무를 오르긴 오르는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의미냐?
이거 단순하게 망상 분별 내지는 언어의 소굴에 빠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